안녕하십니까. 우리은행 신탁 전문가 신관식입니다. 오늘은 가족의 미래를 지키는 신탁 설계를 주제로 신탁에 대해서 그리고 신탁의 활용과 신탁의 활용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탁이라는 것은요, 제가 예전에 책을 썼을 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내 것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금융제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최근에 신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신탁의 정의, 신탁의 활용 범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신탁이란 무엇인지 처음부터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탁이란 위탁자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수탁자에게 본인의 재산의 소유권을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금전, 현금 등을 수탁자에게 넘긴다라고 하면 금전신탁 또는 특정금전신탁이 되고요. 또는 주식과 채권 등을 수탁자에게 넘기게 되면 증권신탁 또는 유가증권신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보통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의 재산이 부동산인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을 넘기게 되면 그런 신탁을 부동산 신탁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위탁자가 갖고 있던 금전과 증권과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수탁자에게 넘기고요. 이 넘기는 방법은 거의 대부분 계약이 됩니다. 계약을 통해서 넘기고요.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대가라든지 대금이라든지 이런 걸 지불하지 않고 그냥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여러 가지의 임무를 부여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 임무가 수탁자 너가 나의 재산을 받았으니까 관리를 잘해줘라 또는 운영을 잘해줘라 또는 처분을 올바르게 해줘라 또는 그 밖에 개발행위라든지 여러 가지 임무 등을 부여하게 되는데 그거를 신탁 목적이라 합니다. 그래서 수탁자는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위탁자와 수탁자가 설정한 그 신탁 목적, 관리, 운영, 처분, 그 밖의 행위들의 목적에 맞게 신탁 재산을 잘 사무 처리를 하다가요. 여기서 발생하는 이익과 수익 또는 원본 등을 수익자에게 지급하거나 또는 특정 목적을 위해 그 재산을 관리, 운용하는 제도가 바로 신탁이 됩니다. 그래서 신탁은 총 3가지 주체가 필요합니다. 신탁 재산을 맡기고 신탁을 설정하는 자가 위탁자가 되고요. 위탁자로부터 재산의 소유권을 넘겨받아서 신탁 목적에 맞게 관리, 운용, 처분, 그 밖의 행위를 하는 자가 수탁자가 되고요. 이 수탁자가 신탁 사무를 처리함에 따라서 이익이나 원본이나 여러 가지 수익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수익자가 됩니다. 이때 수익자는 위탁자가 지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위탁자는 수익자를 겸할 수도 있고요. 또는 위탁자는 수익자를 지정할 때 본인이 아닌 제3자, 배우자나 자녀나 또는 법인이나 또는 기업이나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학교 등의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금전신탁 같은 금전을 맡겨서 운용하는 위탁자 같은 경우에는 수익자를 본인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는 유언대용 신탁 같은 경우에는 위탁자 생전에는 본인으로 수익자를 해놨다가 위탁자가 사망하게 되면 수익자가 바뀌어서 위탁자가 지정한 사후 수익자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 수익자는 곧 위탁자다라는 것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아무튼 수탁자는 수익자를 위해서 일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바로 신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탁은 위탁자와 수익자가 같은 신탁을 자익신탁이라고 하고요.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신탁을 타익신탁이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신탁은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탁이라는 것은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의 3위 주체에 따라서 신탁 계약을 통해서 신탁을 설정하고, 수탁자는 위탁자가 재산을 맡김에 따라서 부여한 임무를 수행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신탁의 원본과 이익 등의 수익이 발생하면 위탁자가 지정한 수익자에게 그 이익을 지급하는 일련의 과정을 바로 신탁이라고 하고,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최근에 와서 또는 시니어 TV에서도 신탁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려고 하는지 그게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신탁은 은행업, 그리고 보험업, 증권업과 달리 신탁업이라는 금융투자 업종의 한 일종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신탁 시장의 규모와 성장성을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좀 전에 신탁의 3주체에서 수탁자라는 사람이 위탁자에게 임무를 부여받아서 신탁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수탁자는 일반 개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탁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보수나 수수료나 영리 목적으로 하려고 하는 수탁자가 있다면, 이 영리 목적의 수탁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서 신탁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신탁업은 금융위원회의 인가가 필요한 자본시장법에 따른 사업이 되고요. 수탁자는 기본적으로 최소 자기 자본이 50억부터 250억 원 정도까지 보유하고 인적 물적 요건을 갖춰가지고 금융위원회에 인가를 신청하고, 금융위원회에 인가를 받은 업자만 신탁업을 통해서 영업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전업부로 하는 부동산 전문 신탁사가 그 대표적이고요. 은행, 증권사,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업종의 본업을 하면서도 신탁업이라는 것을 겸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전문 신탁사뿐만 아니라 겸용 신탁사, 은행, 증권사, 보험사들도 신탁업을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신탁업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6년간 신탁시장, 즉 전문 신탁사뿐만 아니라 겸용 신탁사까지도 합친 수탁고가 매년 연평균 9%씩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2018년 말 현재 873조 원 정도였는데요.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968조 원, 그리고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1039조 원, 2021년 같은 경우에는 1165조 원, 2022년 같은 경우에는 1223조 원, 그리고 2023년 같은 경우에는 1309조 원, 그리고 2024년 말 기준으로는 1386조 원이고요. 2025년 현재 기준으로는 1400조가 넘어가는 연평균적으로 매년 꾸준히 9%에서 10%씩 성장하는 시장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신탁회사의 총 수탁고 추이가 매년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불과 6년 사이에 약 513조 원에 증가하는 고성장 금융시장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탁 시장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서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 뿐만 아니라 특히나 금융시장에 관련된 관계자, 금융감독원, 그리고 금융위원회까지도 신탁시장, 신탁의 미래가 밝구나 라는 부분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는요, 2022년 10월 달에 신탁업 혁신 방안이라는 것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발표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신탁 시장은요, 국내 신탁 시장은 조금 어떤 투자라든지 또는 담보 신탁이라든지 또는 부동산 개발 신탁에 국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미국과 일본과
영국 등을 보니까 해외에는요, 가족의 재산이 종합적으로 관리되면서 생전에는 본인 또는 이 위탁자의 재산 관리, 종합적인 재산 관리뿐만 아니라 사후에 가족들이라든지 또는 기부라든지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환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전이면 금전, 유가증권이면 유가증권, 동산이면 동산, 부동산이면 부동산, 각기 다른 신탁 계약에서 각기 다른 운용 형태, 각기 다른 수익이 창출되는 형태가 아니라 개인과 또는 법인의 종합적인 재산을 담아가지고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탁이라는 어떤 금융적인 요소, 운용적인 요소, 그리고 관리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신탁이라는 이 제도 자체가 어떤 종합재산 관리의 플랫폼으로 활용되면서 위탁자가 아플 때는 신탁재산 내에서 의료법인, 병원의 의료비라든지 간병비를 지급한다든지 또는 위탁자가 법률적인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신탁재산 내에서 법률 지원이라든지 법률 수수료, 보수가 나가는 형태라든지 또는 위탁자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의 기장이라든지 법인세 신고라든지 소득세 신고라든지 여러 가지 세금에 관련된 신고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세무법인과 협약과 제휴를 통해서 세무법인에게 어떤 신고나 또는 신청 대리에 따른 수수료를 신탁재산에서 지급한다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의 의료 서비스라든지 헬스케어 서비스라든지 컨시어스 서비스를 신탁 재산 내에서 또는 수탁자와 협약된 또는 제휴된 기관과 협력을 통해서 신탁 재산 내에서 비용과 수수료를 지불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미국과 영국과 일본은 여러 가지 신탁 제도를 플랫폼으로 해서 종합재산 관리 및 여러 가지 지원 서비스가 이루어진 데 반면에 한국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금융에 또는 부동산 개발에 또는 부동산 담보 신탁에 국한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이 신탁 재산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신탁 제도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의 서비스 등을 이 신탁이라는 플랫폼에 녹여보자라고 하는 게 신탁업 혁신 방안이 됩니다. 그리고 위탁자분들이 최근에는 점점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화됨에 따라서 치매라든지 또는 정신적인 제약이 발생돼서 본인이 어떤 의사 능력이 없어지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과 지원이 필요할 때 수탁자가 관리, 운영, 처분, 개발 그 행위뿐만 아니라 다른 위탁자를 위한 지원 서비스도 할 수 있게끔 이것들이 다 담겨 있을 수 있게끔 신탁 제도에 녹여보자라고 하는 것이 신탁업 혁신 방안이었는데요. 자본시장법이라든지 또는 세법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법령 등을 개정해야 되는데 아직은 완비가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신탁 제도, 신탁 서비스를 통해서 자산 관리, 재산 승계 등의 종합재산 관리로 확대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의 신탁 제도, 신탁 서비스는요, 현재 의료, 법률, 세무 등 서비스와 연계가 부족한데 향후에는 이 신탁 서비스에 관련된 자본시장법, 관련 법령 등이 개정이 되면 이 신탁 제도가 종합 서비스 플랫폼 방식으로 확장되고 또는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병원, 법무법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신탁사, 신탁 제도를 통해서 제공이 가능한데 단 관련 법령 개정이 필수여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이 제도가 빨리 개선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서 응원이나 제도 개선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신탁 관련돼 가지고 신탁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고 어떻게 가족 간의 재산 승계에 있어 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조금 자극적이죠? 자식보다 손주가 좋은 이유. 이 내용은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특히나 우리나라보다 일본의 사례에서 조금 더 왜 자식보다 손주가 좋은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인구 총 인구 중에 65세 이상의 시니어 고령 인구가 14%가 넘어가는 고령 사회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그러면 우리나라 경험생명표에 따르면 남성분들은 평균적으로 81세 정도, 여성분들은 87세 정도에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그러면 돌아가신 분들의 자녀들도 50세, 60세, 70세라는 얘기입니다. 특히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80대 중후반, 90대에 돌아가시게 되는데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을 받게 되는 자녀도 60대, 70대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본은 이런 고령자가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것을 노노상속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돌아가시는 분도 80대, 90대의 고령자신데 이 재산을 받게 되는 상속인들도 60대, 70대의 고령의 노노상속이 되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보통 60대, 70대 분들은 보수적으로 또는 재산에 대해서 약간의 어떤 적극적으로 투자라든지 운용을 꺼리시게 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물려받은 재산이 경제 활동에 관련된 투자 재산 또는 운용 재산으로 되지 않고 그냥 보관 재산으로만 된다 그러면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고 금융이 선순환되지 않겠죠. 그런 부분을 우려한 내용이 바로 노노상속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사례를 보면 아들과 손녀에 대해서 상속을 고민하는 건이 있는데요. 저는 경기도 공공시에 살고 있습니다. 제 나이는 80세고요. 저의 남편은 1년 전부터 여러 질병 때문에 요양병원에 있고요. 아들도 58세로 손녀는 22세의 대학생입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공동사업을 하면서 재산을 불렸고 제가 갖고 있던 재산과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경기도 소재의 상가 40억 원과 서울시 소재 아파트 10억 원 정도 재산이 있습니다. 남편이 1년 넘게 요양병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과 며느리는 거의 남남처럼 생활했습니다. 최근에는 아들 부부가 남편과 저희 재산에만 욕심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손녀가 저희를 위로하며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 재산은 어쩔 수 없지만 저의 재산만큼은 신탁을 활용해서 정리해두고 싶다라고 하시면서 그렇다면 아들한테 전부 물려줬을 경우에 상속세는 얼마큼 계산될 수 있는지, 그리고 아들이 재산을 물려받고 쓰지 않고 그대로 손녀에게 재상속했을 경우에 그때의 상속세는 어떻게 되는지, 이때 아들이 내야 되는 세금과 손녀가 내야 되는 재상속에 관련된 세금을 합산한 금액은 얼마 정도 되는지 일단 물어보셨고요. 두 번째는 아들한테는 서울시 소재 아파트 10억 원 정도만 주고 상가 40억 원에 관련된 재산은 손녀한테 바로 지급될 수 있게 상속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때의 세금은 어떻게 계산될 수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그런데요, 만약 이분께서 증여나 또는 유언이나 또는 유언대용 신탁을 통해서 손녀에게 본인의 재산을 지급한다는 어떤 지정이나 어떤 재산 분할 절차를 마련해 놓지 않고 그냥 돌아가시게 되면 이 분의 재산은 남편이 살아가시다면 남편과 아들, 이 법정 상속인으로서 재산을 분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손녀에게 본인의 재산을 상속 또는 지정해서 물려주고 싶다면 증여 또는 유언 또는 유언대용 신탁 등을 통해서 지정해서 넘겨주시는 방법이 유일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세금과 여러 가지의 절차를 물어보시게 됐는데요.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가 조금 미우신 모양입니다. 아들한테 신탁을 통해서 이 재산을 물려준다 할지라도 본인이 사망한 뒤에도 바로 또는 즉시 아들에게 경기 서울 소재지 아파트를 물려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죽고 난 다음에 일정 기간 뒤에 물려줘라. 일정 기간 뒤에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를 희망하셨습니다. 신탁에서도 이게 가능한데 민법상 유언에서도 돌아가시는 분이 유언을 남기면서 본인의 재산의 상속재산 분할 기간을 5년 동안은 재산 분할 기간을 금지할 수 있는데요. 이를 차용해서 유언대용 신탁에서도 위탁자 분이 돌아가셔도 위탁자가 지정한 아들에게 이 신탁 재산을 바로 지급하지 않고 위탁자가 설정한, 즉 수익권을 유보해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신탁을 통해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세금부터 한번 살펴보면 아들한테 본인 재산 50억이 다 넘어가고요. 아들이 상속세를 부담한 다음 아들이 상가나 아파트를 온전히 사용하다가 그런 다음에 이 재산을 고스란히 손녀한테 물려주게 되면 손녀는 또 상속세를, 상속세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이 내는 상속세와 손녀가 아들이 받은 50억에 대해서 재산을 고스란히 재상속 받았을 때, 즉 아들이 내는 상속세와 손녀가 내는 상속세를 합쳐보면 약 23억 6,400만 원이라는 상속세가 발생하고요. 그리고 이와는 별개로 아들은 상속 취득세, 손녀도 상속 취득세를 별도로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방법, 아들한테는 서울시 소재 아파트 10억 원을 물려주고 신탁을 통해서 바로 경기도 소재 상가 40억 원은 손녀한테 물려주게 될 때 아들이 내는 상속세가 있고 손녀가 물려받게 되는 상가에 대한 상속세가 있는데요. 손녀는 상속세를 낼 때 아버지를 생략하고 본인이 직접 세대의 생략 상속을 받기 때문에 상속세에 대해서 30%를 할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이 내는 상속세와 손녀가 내는 할증된 상속세를 더한 결과 아들이 10억 원, 손녀가 40억 원 상가를 바로 받았을 때의 이 상속세의 합계액은 19억 1천만 원으로서 두 세대 동시 상속 시에 4억 5,400만 원 정도의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 세대를 거쳐서 가는 것보다는 직접 바로 가는 것이 할증되는 상속세를 고하만 하더라도 4억 5,400만 원의 절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언 또는 유언대용 신탁을 활용해서 손녀한테 지정해서 신탁의 설계는 이렇게 됩니다. 경기도 소재 상가 40억 원짜리는 생전 수익자는 이 할머니, 위탁자 본인이 되는데 본인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사후 수익자 손녀한테 경기도 소재지 상가를 바로 즉시 손녀한테 소유권을 이전하는 플랜,
으로 했고요. 서울시 소재 아파트 10억 원에 대한 아파트는 생전 수익자 위탁자 본인으로 했지만 돌아가신 다음에 5년 뒤에 아들에게 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그런 플랜으로 설계하셨습니다. 그래서 손녀는 할머니인 이 위탁자 사망 후 즉시 상속 및 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게 유언대용 신탁 계약을 설계했고요. 아들은 위탁자인 이 어머니 사망한 뒤에 5년 뒤에 수익권이 발생시킬 수 있도록 하면서 일정 기간 처분 제한 기능도 유보 형태로 설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유언대용 신탁을 활용해서 아들과 며느리가 좀 더 본인들한테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도하고 설계해 놓으신 부분도 있고, 그리고 본인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잘한 손녀에게 바로 지정을 통해서 유언대용 신탁을 통해서 손녀한테 사후 선물과 재산 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해 놓으신 방향이 있습니다. 이 플랜을 활용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할머니 사망 시에 유언대용 신탁 재산, 즉 사후 수익자에게 손녀에게 재산이 넘어가는 것은 상속된 것으로 간주되고요. 손녀는 세법상 수유자로서 상속세 납부 대상, 납부 의무자가 됩니다. 그러나 손녀는 민법상의 선순위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계산된 세대 생략 상속세율 30%를 가산해서 적용하고요. 만약 손녀가 성년자일 때는 30%만 가산하는데 미성년자일 때는 재산이 20억 초과 시에는 40%까지도 상속세 산출세에서 가산된다는 점을 꼭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속세와는 별개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가 발생하는데요. 취득세에도 상속으로 발생하는 취득세가 있고 무상 이전에 따른 증여에 따른 취득세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속 취득세율보다는 증여 취득세, 즉 무상 이전에 따른 취득세가 세율이 높은데요. 상속세는 손녀가 세법상 수유자로 상속세를 내게 되지만 부동산에 관련된 취득세는 좀 다릅니다. 손녀가 신탁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는요, 상속 취득세가 아니라 무상 취득으로 간주해서 상속 취득세가 아닌 증여 취득세 3.5%가 적용되고요. 민법상 상속 순위 없는 손녀는 일반 상속보다 추가적인 무상 이전에 따른 증여 취득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추가적인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세심판원 판례에 따라서 2023년 판례가 있는데요. 심판원 심판례가 있는데 유언대용 신탁을 상속재산으로 인정하지만 취득세는 증여취득세로 부과하는 것이, 즉 세대를 생략해서 민법상 상속인이 아닌 건너뛴 손녀 또는 며느리, 사위가 받을 경우에는 상속취득세가 아닌 무상이전, 증여취득세가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손녀가 부동산을 유언대용 신탁을 통해서 받을 경우에는 자녀가 선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손녀는 상속취득세가 아니라 증여취득세, 무상 이전에 따른 취득세로서 상속취득세율보다는 좀 더 높은 세율로 취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부분을 참조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학 가면 지급, 이벤트형 증여 설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대학, 결혼, 출산 이런 거에 대해서 자녀나 손주들한테 큰 용돈을 주고 싶으시죠? 그런 부분을 신탁으로 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례는요, 손주의 미래를 위한 조건부 또는 이벤트형 증여가 됩니다. 이 사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남편을 3년 전에 먼저 떠나보냈고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2층짜리 근린생활시설로서 1층은 점포로 임대 중이며 2층은 제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노후 자금은 임대료로 충당하고 있으며 최근 남편이 상속으로 남겨준 임야를 팔아서 2천만 원의 수익이 생겼습니다. 저에게는 2명의 자식이 있습니다. 딸은 부자라서 걱정이 안 되는데 아들은 대학로에서 오랫동안 연극을 해오다가 6년 전 궁곡 프로덕션의 촬영 스태프로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외손주들은 모두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직한 상태입니다. 이에 반해 늦게 결혼한 아들이 낳은 친손자는 현재 외국어 고등학교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친손자는 미국에 있는 대학교를 가고 싶어 하지만 아들 내외는 경제적 사정이 충분치 않아 한국에 있는 대학교를 보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임야를 판 돈 2천만 원을 미성년 손자에게 지금 증여하자니 아들 내외가 쓸 것 같아서 걱정됩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이벤트형 신탁이라는 것은 사전적으로 법률적으로 용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벤트형 신탁이라는 것은 재산을 물려주는 데 있어 가지고 신탁은 수익자에게 수익권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수익권은 원칙적으로는 자동 신탁 계약을 설정할 때 부여되지만 위탁자가 자동 부여된 수익권을 여러 가지 조건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건이 충족돼야 수익자가 신탁 재산에 대해서 수익권을 청구하거나 수익권을 수탁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수익자는 신탁 재산에 대해서 조건, 즉 계약 시 설정된 이벤트가 달성돼야 이 수익권을 통해서 재산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 조건에 대한 예시가 대학 입학이라든지 시험 합격이라든지 또는 결혼이라든지 출산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고객은 이벤트형 신탁을 설계하셨습니다. 그래서 임야 매각대금 2천만 원을 이라는 금전을 특정 금전 신탁 형태로 설정 및 계약하였고요. 위탁자는 할머니 본인, 수익자는 친손자, 그리고 수탁자와 여러 형태를 통해서 신탁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조건은 이 친손자가 대학 입학 시에만 이 재산에 대해서 원본과 수익을 찾아갈 수 있게끔 수익권이 발생할 수 있게끔 즉 대학 입학이라는 이벤트 조건을 설정하게 됐고요. 손자는 미성년자일 때는 이 신탁 재산에 대해서 수익권을 가질 수 없고 그리고 이 신탁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대학에 입학했을 때 그때 입학 증명서라든지 재학 증명서를 수탁자에게 제출하면 수탁자는 이 신탁 재산의 원본과 수익을 수익자인 친손자한테 지급하도록 그렇게 신탁 계약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이 이벤트형 신탁에 대해서 유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즉 이벤트의 조건과 그리고 이벤트의 설정 목적 자체가 합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리고 실현 가능해야 합니다. 이 실현 불가능한 조건은 신탁 설정할 때 무효 또는 취소의 요건이 되고요. 신탁 요건을 불충족하게 됩니다. 아무튼 합법적이고 윤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조건이라면 예를 들어서 대학 입학, 학위 취득, 시험 합격, 결혼, 출산 이 여러 가지 사항들이 됩니다. 그리고 위탁자와 수익자 간에 합의된 조건이라면 대부분 허용되는 부분들이 있으므로 합법적이고 윤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이벤트 조건을 설정하셔야 된다라는 점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요, 256만 명이 현재 정부에 등록된 장애인입니다. 이 등록 장애인이 개인이 아니죠. 이 장애인에게는 부모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배우자가 있을 수도 있고 자녀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 장애인만 보면 한 260만 명 정도가 되시는데 장애인 가족까지 포함하면 최소
750만 명에서 10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 정도가 된다면 5분의 1 가량은 장애인 본인이거나 또는 장애인 가족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장애인 분들도 여러 가지의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승계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장애인 자녀도 생활하는 데 있어가지고 재산을 관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번 파트는 장애인 자녀를 위한 안전한 자산 설계를 위한 신탁의 활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례는 이렇습니다. 저는 60세로서 올해 돌아가신 아버님으로부터 13억 정도의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이 재산은 이제 상속세를 다 납부한 뒤에 재산이고요. 이분에게는 시각 장애를 갖고 있는 중증 장애인이지만 현재는 공공복지재단에 근무 중이고요. 딸이 근무하고 있고 직장 생활을 할지라도 자식이 장애인이라면 본인이 돌아가실 때까지 장애인 자녀를 평생 케어해야 된다는 생각은 부모님들의 공통적인 생각일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분이 60세니까 사례자의 연령과 사례자의 기대 여명을 고려해서 장기적인 설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현금은 연금보험으로, 그리고 나머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이 토지는 장애인 신탁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최소 13억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 없이 딸에게 증여를 통해서 물려주고 딸이 평생 사용하거나 이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서 활용이 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연금의 수익자, 보험금 수익자를 세법상 또는 등록 장애인으로 한다면, 딸로 한다 그러면 보험료는 아버지 사례자가 내고 피보험자로 사례자가 되고, 사례자가 45세 이상의 일정 연령이 도달하면 보험금 수익자 딸에게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이 연금 같은 경우에는 연간 받는 4천만 원까지의 연금은 증여세가 세법상 비과세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험금 수령자인 세법상 등록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증여세, 면세 혜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서 이 연금을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0세인 피보험자 사례자가 80세까지는 산다고 보면 20년 동안에 4천만 원 이하 정도의 연금액이 장애인 자녀한테 지급이 되면 약 8억 원 정도 금액은 증여세가 비과세될 수 있는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점에서 설계가 됐고요. 보험은 증권과 부동산은 담을 수가 없지요. 그런 부분에서 금전은 즉시연금, 연금보험으로 활용을 했고요. 그런데 이 부동산,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토지 관련된 부동산은 장애인 신탁으로 활용을 했는데요. 장애인 신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 2에 있습니다. 조건은 수익자가 세법상 장애인이면서 이 재산을 물려받게 되는 재산을 신탁회사에 재산을 신탁하는 경우, 이럴 때는 물려받은 이 토지를 장애인, 세법상 등록장애인인 딸이 물려받게 되고, 물려받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고, 이 신고 기한 내에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설정하게 되면 이 신탁계약의 조건이 이 장애인인 딸이 사망할 때까지 유지하는 조건이라면 물려받은 재산 가액에서 5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산입되지 않은,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 신탁을 바로 장애인 신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금 같은 경우에는 연금보험 형태로 하고, 토지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신탁으로 활용하면서 13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게끔 그런 부분에서 설계를 했는데요. 그러나 장애인 신탁 설정 시에는 여러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신탁계약이 유지돼야 장애인 신탁으로 발생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5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안 나오는 부분에서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유지하는 조건이어야만 증여세를 토해내지 않고요. 수증자는 증여세는 나오지 않지만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 재산세, 소득세 등을 납부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산을 증여받음에 따라서 장애인 딸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에서 탈락할 수도 있고요. 건강보험료, 근로장려금에서 좀 더 나을 수도 있고, 건강보험료를 좀 더 낼 수도 있고, 근로장려금 금액이 줄어들거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중증 장애인 외에는 장애인 신탁은 경증 장애인이나 세법상 중증 환자인 세법상 장애인은 원금 인출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도 유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탁은 기부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신탁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30년 동안 대학교 앞에 하숙집을 운영한 사례자가 있습니다. 최근 학생 수의 급감과 그리고 하숙집이 시설 노후화로 수익성이 악화됐습니다. 자식 농사를 좀 잘 못 지어가지고요. 이 하숙집을 자녀들한테 물려주고 싶진 않고 이 대학교에 기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망 후에 본인이 하숙집으로 운영한 건물과 부수토지 그리고 일부 현금을 대학법인에 기부하기를 희망했고요. 그런 부분에서 신탁을 통해서 지정을 통해서 학교 법인으로 대학 법인으로 이 재산을 이전할 수 있도록 설계해 놓는다면 본인의 사망 후에 학교 법인, 대학 법인이 이 재산, 건물과 부수토지와 현금 등을 받아갈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서 설계가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신탁은 기부 목적으로도 유언이나 다른 수단보다도 신탁이 실질적인 수단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기부 목적의 재산 승계가 이룰 수 있게끔 설계가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신탁을 통한 재산 승계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